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경찰과 소방, 청주시 등 관계기관 10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충청북도와 행복청 관계자 등 12명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이틀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지하주차장과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영남에는 100mm에 가까운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여름에도 독감 환자가 늘면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환자도 지난주 하루 평균 2만 8천 명을 기록하면서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숨진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나흘 간의 합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조모 씨가 10여 년 전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모레 결정합니다. 정체불명의 우편물 신고가 전국에서 2,000건 넘게 접수된 가운데 위험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온 브러싱 스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중국 공안부와 공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장마 전선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침보다 약화했는데요. 여러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이번 장마 종료 시점은 태풍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지난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과 책임 규명을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 전망과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정쟁을 멈추자고 했던 여야의 선언이 무색하게도 수해 책임부터 교권 추락 논란까지 건건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임위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주말 거친 전국도 분석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스큐 대검찰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청주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부실 대응 또 늑장 대처 의혹을 받는 관계기관에 대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재해 안전사고 분야의 수사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이번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압수수색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검찰이 오송 참사와 관련한 관계기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압수수색 대상은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과 행복도시청, 충북소방본부 등 모두 10곳입니다. 사고 관할서인 청주 흥덕경찰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충북경찰은 참사 발생 1시간 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감찰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기관들 역시 참사 이전의 위험 상황이 여러 차례 감지됐음에도 적절한 감독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앞서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와 관련해 감찰 조사 중이던 경찰관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 정황과 관련된 추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도 인력을 투입하면서 이번 사고의 수사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사고 부실 대응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오송 참사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본부는 모두 검사 17명, 3개 팀으로 구성됐는데요. 대검찰청은 정의도 대검 감찰 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조광환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파견해 이번 수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재해, 안전사고 분야의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참사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그리고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충청북도 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등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당시 교통통제와 미호강 제방공사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희생자 유족도 앞서서 지자체 또 행복청을 고발한 바 있는데 국조실도 직접 나섰습니다. 내용 함께 전해주시죠. 네, 국무조정실이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수사 의뢰한 건 모두 12명입니다. 충청북도 본부 관계자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3명, 행복청 전현직 직원 7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 원인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던 중 이들에게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충북도청과 도로관리사업소 모두 아침 7시쯤 미호강 수위가 도로 통제 기준에 도달했는데도 제때 모니터링하지 않고 통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복청의 경우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가 높이나 크기 등 임시제방 설치 계획을 지키지 않았고 행복청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나 행복청 모두 교통통제와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을 부인해 왔는데요. 공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이후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실은 앞서 지난 21일에는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과오를 범했고 사고 발생 뒤 총리실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국무조정실의 감찰은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주시청 등 다른 관련 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대응을 놓고 경찰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익은 청장은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여러 관련 기관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하차도 출동 사실을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과 상황실 경찰관, 지휘부 사이의 인식과 진술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주민 2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군은 사고 열흘째인 오늘 인력 500여 명과 구조견 등을 투입해서 하천과 매몰 추정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예천에선 지난 21일 이후로 추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로 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에서만 주민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대피 주민 94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최수근 상병이 수색 도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해병대가 구체적인 관련 지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었다면서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병대가 포상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독려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휴가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치권도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일손을 보태며 피해 복구 대책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교권 침해 방지 대책 등 현안을 둘러싼 공방은 다시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 일단 수해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같은 당 의원 80여 명과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과 함께 충북 청주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 관리 책임이라든지 또 예방 책임이라든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충남 부여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돕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피해가 늘고 있는데 정부가 건전 재정만 강조하고 있다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를 각자 도생에 맡기는 이 위기 관람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는 모레는 앞서 합의한 대로 수해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엽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침수, 범람 방지 등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일부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네, 수해 상황 속에서 정쟁을 자제해왔던 여야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놓고 다시 공방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단히 전향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도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한 그동안의 논의 과정 등 모든 정보가 가감없이 공개됐다며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맞는지 국민이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 정부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답변들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 주십시오. 반면 민주당은 국토부가 정작 중요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고 공개된 자료를 보니 그동안 국토부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대안 노선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이후 과정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되고 국토부가 있는 자료도 없다고 거짓으로 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앞에서만 당당한 척, 투명한 척, 대국민 쇼는 그만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제기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답하십시오. 모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원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보교육감이 주도한 학생 인권 조례 등을 거론하면서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교육 현장이 망가졌다며 교권 강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진보와 보수 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로 몰아가는 단순한 접근법은 안 된다며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입법 논의의 핵심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걸 막는 방안과 교권 침해 사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 등인데 앞으로 여야 논의가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을 두고 국회 과방위가 2달 가까이 파행을 빚는 등 7월 마지막까지 국회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경수 기자 설명대로 모레 국토위에서 여야가 이 문제로 거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사업 백지화 철회 가능성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했다면서 오는 26일 국토위 현안 질의 때 관련 언급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술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관련 인물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 교수가 관저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정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씨의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일 오후에 나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고 탄핵안은 지난 2월 헌지에 접수됐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사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또 재난 예방 조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탄핵됩니다. 호남에는 이틀간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도로, 상가가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네, 광주 전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광주와 전남에 사흘 동안 많게는 300mm도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까지 거세게 쏟아지던 비는 현재 그친 상태입니다. 광주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전남도 여수와 광양, 고흥에만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2일 자정부터 지금까지 전남 신안 383mm, 무안 373mm, 한평 272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광주광역시 황룡강 장로교 일대는 새벽 1시 40분부터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한때 홍수 경보 수준인 6.5m를 위협하다가 다행히 지금은 수위가 4.9m까지 내려갔습니다. 통제됐던 다리와 주변 지하차도도 지금은 통행이 재개된 모습입니다. 혹시나 모를 피해에 대비해 장로교 북은 총 81세대 123명이 광주 광산구청과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대피를 마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200여 건에 달하는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광주 동구에서는 빈 상가 건물 벽체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다행히 상가 안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6번 도로에서는 차량 2대가 침수돼 인명구조가 완료됐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영암에서는 상가 10개 동이 빗물에 침수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목포 지역 중고차 매매 단지는 12개 매장 차량에 빗물이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나주 다시면에 있는 국도 1호선도 침수돼서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한평과 신안, 영광 등 전남 5개 시군에서 1290헥타르 농경지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전 직원 비상 소집을 발령해 소관시설을 점검하거나 호우 피해 지역을 나눠 현장 근무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들 지역 곳곳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에서는 당진 송화읍에 있는 호텔과 태안 안면읍에 있는 펜션 지하가 침수되는 등 어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충남 소방본부에만 피해 신고 49건이 접수됐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농경지와 주택 침수 등 9건, 충남 태안군에서는 산사태와 낙석 등 12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장마 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무르면서 내일까지 호남과 영남에는 최고 12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가 언제 끝나는지 또 태풍 전망은 어떤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점차 남동쪽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비가 아침보다 크게 약화했는데 아까 나연호 기자 보도 들으시면서 전남 지역 조금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호남 지방 중심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사흘 동안 주로 호남 지방에만 370mm 최고 강우량을 기록한 곳이 있었고 또 평균적으로도 한 20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장마 전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호남 지방은 벗어나고 있다라고 네. 나연호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약간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다. 네. 호우경보 이미 다 오전에 해제됐고요. 호우주의보가 일부 남아 있었는데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호우주의보가 왜 해제가 됐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네. 겁니다. 그래픽 좀 옮겨주시면 좋을 것 아까 같습니다. 여수, 광양, 고흥 대목에서 그렇죠. 이제 추가 지금 첨언하시는 보시면 건데요. 네.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전라남도 지역, 전라북도 지역은 이 비구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호우주의보도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은 주로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네. 제주도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아까 3시 20분 기준이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네. 그 남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비는 전체적으로 아까 지도 보신 것처럼 아침보다는 크게 전반적으로 좀 약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 비가 내렸고 예. 강한 비는 어제 그리고 오늘 밤 사이에 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당 67mm의 비가 내린 게 오늘 새벽에 내린 겁니다. 예. 전남 한평 지역이었는데 시간당 67mm의 비가 내렸고요. 또 시간당 30mm 정도의 비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비가 내리면서 최고 강우량이 전남 신안에 383mm가 기록됐고요. 네. 무안도 373mm 기록됐습니다. 예. 그 밖에도 광주에도 153mm, 전라북도 고창에도 153mm 정도. 그러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엔 150에서 380mm 정도의 비가 내렸다. 네. 특히 한 번 내릴 때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려서 추가 피해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가장 궁금한 질문이지만 또 쉽게 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이 장마 종료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진두 기자께 질문 드릴 때마다 아직은 고비가 남았다, 네. 소강 상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잠시 장마가 소강 상태거든요. 장마 전선 종료 시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깐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픽을 좀 보시면 네.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장마 전선은 약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경상남도까지 서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장마 전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네.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 전선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역의 비도 한 차례 정도 더 내리겠지만 점차 빠져나가면서 비가 점차 그쳐가는 추세로 바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장마가 끝난 게 아닌 게 내일쯤 되면 장마 전선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도 지역으로 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장마권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중부권에도 소낙성 비가 좀 내릴 겁니다. 그래서 모레까지 지금 기상청이 예상을 해놓은 게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5에서 60mm. 말씀드렸듯이 장맛비가 아니라 소낙성 강수가 되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얼마를 받냐면 최고 120mm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20mm 정도의 비가 모레까지 더 내리겠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장마전선에 영향을 주면서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된다. 이게 현재 기상청의 예보인데, 그러니까 모레까지는 장마입니다. 예.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거냐? 네.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예. 이렇게 오랫동안 장마 전선이 빠져나갔듯 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7월 24일, 26일 정도면 장마가 원래는 끝나야 합니다. 예. 네. 근데 장마가 끝나는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무더위를 몰고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을 좀 보시면 바로 설명이 될 건데요. 네. 예. 이 그래픽을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의 패턴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 아래쪽에 오태풍 독수리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장마 전선이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아까 제가 그려드렸죠. 예,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장마가 끝나려면 이 고기압이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무더위를 몰고 있는 뜨겁고 습한 성질을 가진 고기압입니다. 이게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덮어야지만 장마 전선이 이 위로 올라가면서 장마가 끝납니다. 장마 전선을 밀어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올해 들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확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선이 굉장히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데 그 풍선이 얘가 좀 꽉 고기가 차 있는 게 아니라 좀 비어 있는 허술한 풍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고기압의 위쪽에서 찬 공기가 밀리면 이게 약간 옆으로 확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 실제로는 이 자체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장마가 언제 끝났다라고 24일, 26일 사이에 원래 끝나야 되는데 끝났다라는 종료 선언을 기상청이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는 거고 비가 모레까지는 확실히 장마 전선의 영향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가능성이 장마 전선은 우리나라 주변에 참 찾아보기 어려운데 계속해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네. 북태평양 고기 확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흐린 날씨를 주면서 이게 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계속해서 가능성을 남겨두는 게 기상청의 현재 예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레까지는 장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언제라도 국지성 호우는 쏟아질 수 있다. 주 후반까지요. 주 후반까지는 긴장해야 된다. 자, 그런데 아까 태풍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장마의 변수로 태풍이 작용한다는 건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제5호 태풍 독수리입니다. 네. 보실까요? 그래픽을 다시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태풍 독수리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태풍은 고기압을 뚫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고기압이 지금 이렇게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남동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 현상이 이루어진다면 고기압이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텐데 보시죠. 이 고기압이 이렇게 들어간 뒤의 모습입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죠. 네.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중국 남동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이 고기압은 이 안에서 죽습니다. 소멸하는데 이 고기압이 가지고 있었던 수증기가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예. 정도, 주 후반에서부터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중부지방 쪽으로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도 좀 강한 비가 되겠죠. 그렇죠. 지도 밑에 있는 게 그럼 태풍 카눈인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장마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 늦게 끝날 수도 있다. 예. 이번 이 제목이 역대급 긴 장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네. 이야기인데요. 이 태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근데 발생하지 않았지만 5호 태풍 독수리에 이어서 6호 태풍은 이름이 카눈입니다. 예. 태국에서 낸 이름이고요. 열대 과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를 모든 슈퍼컴이 관측하는 예측하는 모델들이 다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6호 태풍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6호 태풍이 왜 중요하냐면 이 태풍이 만일에 장마가 끝났다라고 선언하면 이 고기압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강하면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오질 못합니다. 고기압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독수리의 뒤를 따라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모델은 유럽 중기 모델인데 이 모델은 이 태풍이 어디로 올라오는지 보시죠. 이 태풍이 우리나라 조금 올라오다가 중국 내륙 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고기압이 좀 강하다. 그래서 이게 못 온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풍선에 비유하셨는데 이거는 그렇죠. 허술하지 않은. 이거는 괜찮은 모델 거다. 그러니까 풍선. 이 모델로 따지면은 이번 주말까지만 보면 장마 끝 선언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기상청이 개발한 모델이 있습니다. 잠깐 그 모델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우리 기상청이 개발한 킵이라는 모델입니다. 예. 이게 언제냐면요.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예상 모델입니다. 보시죠. 남해안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잠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죠. 네. 예. 태풍이 우리나라 남쪽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네요.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장마 끝 선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모델은 어떨까요? 또 이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모델이고요. 다음 이전에 우리가 활용했던 유럽 모델을 바탕으로 한 모델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델은 역시 그것도 날짜가 예. 8월 3일입니다. 남쪽으로 올라왔죠. 예. 그렇다면 북태평양 고기에 확장을 못한 거죠. 예.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모델 둘 자체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 확장하지 못했다.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리지 않고 우리나라 근처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죠. 태풍이 지나가게 된 뒤에는 다시 고기압이 확장을 하겠지만 8월 달이 됐기 때문에 고기압이 확장하는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죠. 엘니뇨 영향으로 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예전보다 약합니다. 예. 8월로 넘어갑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될까? 네. 다시 나왔네. 이게 유엔 모델입니다. 이게 방금 말하셨는데 아까 이전 모델하고 좀 다르죠. 고기압 위치가 여기입니다. 아까는 여기였었죠. 예. 예. 어쨌든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을 못했다라는 이야기고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지금 모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8월 달까지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 뒤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확장을 못하면 장마 끝이 늦춰질 수 있다. 다음 주 훌쩍 뒤입니다. 그렇죠. 네. 역대 가장 늦었던 장마, 가장 긴 그렇군요. 장마가 2020년이었습니다. 중부지방이 8월 16일에 끝났습니다. 8월 16일에 끝나서
총 장마 기간이 54일이었거든요. 그때도 역대 가장 긴 길었군요. 장마였습니다. 거기에 근접하지 않을까? 네. 북태평양 의혹이 확장하지 못한다면 남부와 제주도는 장마 끝이라고 선언할 수 있지만 중부지방은 상당히 오랜 기간 비가 왔다 그쳤다를 반복할 수 있다. 폭우가 반복되는 날씨가 8월 상순 정도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된다. 태풍 때문에 좀 예측이 어려운 장마까지 들어봤는데 짧게 그럼 폭염 기간은 좀 줄어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마가 길어지면요. 폭염 기간은 줄어듭니다. 폭염의 강도는 8월 초기 때문에 예년보다 강할 수 있고 셀 수 있지만 네. 폭염의 길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폭염에 시달려야 한다는 그 기간은 장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심한 무더위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그 감도는 좀 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장마 종료 시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YTN 통해서 장마 전망 김진두 기자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조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모레 결정합니다. 조 씨는 10여 년 전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해고입니다. 네, 경찰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범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피의자 조모 씨는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모레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조 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를 공개할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범행 당일 조 씨의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조 씨는 범행에 앞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들른 뒤 신림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 신림동을 찾았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조 씨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 씨는 체포 직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처음엔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했다가 술을 마셨다고 말을 바꾸는 조 씨가 감형을 받으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 씨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과거에도 흉기를 휘둘렀다고요? 네, 조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신림동에 있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종업원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집단 흉기 등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조 씨는 손님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며 때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도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씨의 흉기 난동으로 숨진 20대 남성의 유가족은 이런 조 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유족은 비슷한 전력이 있는 조 씨에게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간 17건을 찾아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 1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벌 가능성을 떠나서 영상 유포 행위는 피해자와 가족, 다른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당 지자체와 협의하라면서 교권 강화와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에 대해 추모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경험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교육당국이 오늘 현장 교사들을 만났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교사노조연맹을 만나 교권 회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교권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고 인권조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교사들을 지원하고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관한 진상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오늘 해당 초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교사가 담당했던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 업무 상황을 조사하고 동료 교사들이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네, 교사들이 직접 피해 사례도 제보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21일부터 인터넷에 공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교사들이 직접 경험한 학부모 갑질 사례를 제보받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21일 오전부터 오늘 오전까지 1,200여 명이 참여했고 올라온 게시글만 1,650건이 넘습니다. 제보 내용에는 교사와 면담하던 학부모가 책상을 내치면서 고성을 지르거나 교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나는 학부모 운영위원이라 무기가 많다라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하거나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사례를 토대로 교원 보호를 위한 대안을 검토해 교육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에서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달 12일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군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행동을 제재하는 교사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고 해당 교사는 점치 3주 진단을 받은 뒤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짤막하게 개념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위험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아직 없는 가운데 정체불명의 우편물 신고가 현재까지 전국에서 2,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울산에서 첫 신고가 들어온 이후 오늘 새벽 5시까지 전국에서 관련 신고가 2,14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 경북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초 신고였던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된 우편물의 발신지를 추적하기 위해 그제 중국 공안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2천여 건 넘게 신고가 들어온 정체불명의 우편물에 대해 경찰이 중국에서 온 브러싱 스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우편물들이 중국을 통해 들어온 가운데 화학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윤 청장은 물건을 발송한 이들이 국내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로 등에 대해선 의심할 만한 범죄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체불명 우편물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적은 있지만 테러로 이어진 적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청장이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 강화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세청은 정체불명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가 같거나 비슷한 우편물은 즉시 통관 보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데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이른바 스캠 화물 형태로 반입된 점을 고려해 엑스레이 검색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색 결과 스캠 화물로 확인되면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주의사항을 알리며 추가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이나 해외에서 보냈는데 비닐 등으로 이중 포장한 우편물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해외에서 발송된 유사 우편물 국내 반입을 일시 중단하고 이미 국내에 반입된 우편물은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우편물에 실제 폭발물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테러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심 사례만 있었지 테러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경기 고양시 한 우체국에 폭발물이 든 등기 우편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거짓 신고로 판명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이 확인한 내용인데 대낮 서울 도심에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살인 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1시간 전쯤이네요. A씨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고척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범행 이후 달아난 A씨는 이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4시간 50여 분 만에 붙잡혔는데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YTN이 기아 EV9에서도 주행 중 동력 상실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인 현대차 기아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대차 기아에 EV9 동력 상실 건이 몇 건인지 제출하라고 했고 기술이나 분석 자료 등을 제출받는 대로 사실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작사가 해당 현상이 발생한 차를 찾아서 같은 현상이 다시 생기는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기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담합으로 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나 유료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단기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두 회사 담합은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뤄졌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역대 최고폭인 16.4% 올라서 아르바이트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담합으로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료 전환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공고가 불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거나 무료 공고 기간과 건수를 줄이고 공고가 올라가기까지 사전 검수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유료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구인 공고를 올리는 중소사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났고 구직 활동에도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 조건 담합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경쟁을 저해하고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매매가 완료됐는지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이는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를 3년 정도 겪으면서 우리나라 가계가 이전보다 100조 원 이상 더 저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계 부문 초과 저축 규모가 101조에서 129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가계는 이 초과 저축을 주로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불리는 데 썼지만 대출을 적극적으로 갚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 저축이란 팬데믹 이전 추세를 웃도는 가계 저축액을 의미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 품목을 10개로 늘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와 상추 등 기존 할인 지원 농축산물에 감자와 대파, 오이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기간은 이번 주 목요일인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할인 지원 품목은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 전국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20-30% 할인가에 살 수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이례적인 기후위기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우리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BBC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기후위기와 고물가의 합성어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현상을 꼬집은 건데요. BBC가 소개한 유럽중앙은행과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공동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은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기후위기도 한몫했다는 겁니다. 기후 요인만 놓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기후위기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0.67%포인트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기후위기로 세계 식품 물가 상승률이 3%포인트 더 높아진다는 예측치도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오르는 물가 상승률에 기후위기가 상승폭을 더 키우고 이런 현상이 매년 누적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 세계적인 기후플레이션, 한국은 어떨까요? 이미 이례적인 장맛비의 채소값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상추값은 한 달 만에 3배나 뛰어오를 정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적상추 도매가는 4kg에 83,520원으로 한 달 전 18,700원과 비교해 346.6%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오이와 시금치 가격도 한 달 전보다 200% 넘게 올라 깻잎과 사과, 수박 이 가격 상승폭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폭우 뒤에 이어지는 폭염과 9월 태풍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플레이션, 하반기에도 장바구니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도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여야가 당의 주요 일정을 미루고 수해 피해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폭우로 미뤄졌던 국회 상임위가 곳곳에서 열리면 충돌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 교수가 방문한 정황을 놓고도
이미 여야 공방은 뜨겁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해 때문에 정쟁을 멈추는 여야가 다시 좀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뭐 주말 거친 월요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이에 교권 보호 논란도 좀 있었고요. 지금 상임위 일정을 보면 곳곳이 좀 복병으로 보이거든요. 뭐 지뢰밭길 이런 표현도 있고 국토위를 포함해서 좀 어디가 좀 쟁점이 될까요? 오늘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26일 날 예정이 된 이제 국토위에서 지금 국토부가 오늘 공개했던 그동안의 7년치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된 자료, 네. 이 문제의 어떤 검증과 공방이 치열하게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좀 말씀을 이런 토론에 앞서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 폭우 피해가 정말 작년과도 또 다른 양상이거든요. 정말 아까 우리 김행 위원님께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해 피해가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고요. 네.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방송에 오기 전에 오전에 수해 복구 활동을 하다 왔습니다만 정말 농민들의 이 피해는 엄청나고 그 희망을 완전히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지뢰밭길이 있겠지만 네. 이런 문제는 여야가 좀 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제는 그 문제대로 좀 합의들을 빨리빨리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특별 재난 지역에 관한 그런 어떤 법 조항이나 이런 규정도 시행령도 좀 빨리 바꿔내야 되는 것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도로나 교량 등 공공시설의 복구 지방비를 국고로 지원하지만 네. 농작물의 피해나 가축 폐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차제에 좀 머리를 맞대고 완전히 좀 합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쪽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야당도 이런 측면에서는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 박수현 수석님께서 지금 지역구 갈고 계시는데 그 공주 청양 지역이 굉장히 수해가 심각해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셨고, 다녀오셨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더 절감하실 거예요. 네, 저런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수해 복구, 수해 피해 이후에 어떤 참사와 관련된 책임 규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미래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갈 건 좀 나가자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올해 8월 17일 날, 6월 15일 날 공포가 되어가지고 8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여기에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하는 이 기본 이념이 있었는데 이것을 여야가 작년 수해를 겪고 합의해가지고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지원이라고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법률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시행령 개정을 세부적으로 해서 정말 농민이 어떤 또 침수를 당한 국민이 피해에 국가가 정말 지원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분대로 해나가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원인 규명 같은 것들은 뭐 서로 방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건 철저하게 규명할 걸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합의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 와중에 부적절이란 평가를 받고 있어 짧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도 일부 의원들이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또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곧 귀국하겠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글쎄요, 귀국할 것 같은데 뭐하러 나갔을까요? 그럼 처음부터 잘 했어요. 저는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어떤 그 부적절한 어떤 국민적 눈높이에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된다면 네. 뭐 정말 금방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때는 좀 일정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뭐 지혜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게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 나토 회담에 가셨을 적에 이제 마지막 일정에 우크라이나 가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지. 이것도 사전에 조율 안 되면 사실상 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왜 귀국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라오스 같은 경우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해외 출장 금지령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으니까 사실 비행기 타고 가셨다 다시 그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거 외에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못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그 지금 공주 청양 부여가 심각하니까 대통령께서 가셨어요. 경황 없이 막 가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뭐 흰 운동화를 신고 왔다는 운동 이러면서 또 민주당에서 그 정쟁의 소재로 삼는 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빨리 예비부터 집행을 하고 수사본부 차리기로 했으니까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책임 소재도 좀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우크라이나에 가신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셨겠죠. 외교적 국익이 큰 것이냐 네.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으니 그걸 가지고 저는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네. 민주당도 그런 뜻인데 네. 뭐냐면 가셨을 때 거기 가서 우크라이나와 사직생의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가. 그것은 러시아 입장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나간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민주당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실 뭐 관계자의 말씀으로 대통령께서 서울로 뛰어봤자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역시 맞지 그렇죠. 않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자꾸 지적을 낳고 하는 것이지, 저는 뭐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서 뭐 외교적 국익,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이런 수해 대책 이런 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뭐 경중이 있다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 겸임 교수가 전국에 또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정황이, 그러니까 천공 닮은 사람이 다녀갔다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제 이슈가 그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질문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 이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이거예요. 입장을 발표를 했죠. 들어보셨어요? 이 이름에 대해서? 네, 왜냐면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면은 중앙일보에서 연재를 굉장히 오래 했고 네. 또 조선일보라든가 한국여성경제신문 등등에 계속해서 칼럼을 썼으니까 사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가장 이제 그 자랑하는 경력 중에 하나가 네. 그 2018년도에 당시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시 이제 김정은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취소됐습니다. 그 4개월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와서 2시간 동안 면담을 했어요. 그때 이제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뭐 그 시진핑, 푸틴 또 심지어 일본의 아베까지 다 이제 사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하면서 그 면담도 하시고, 그 이유가 정보 당국이 페이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페이셜 프로파일 그것을 작성을 미리 한대요. 그래서 상대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는 중요한 과학적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하는 그 이분의 경력으로 늘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꼭 무속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풍수라든가 주역 같은 것은 이제 이분 자체도 이제 관련된 박사학위도 있고 석사학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교수이기도 하고 또 이제 통계학이기도 해요. 이것을 이렇게 무속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런 그런데 생각이 민주당이 듭니다. 이것을 무속 프레임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국정 운영과 관련된 공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의 관저를 선정하는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국정 운영 중에 하나인데, 네.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보호 시설입니다. 군사보호 시설은 사전에 인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갈 수가 없는 곳이고, 그것은 그를 허락한 사람도 그건 위반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적인 시스템이 아무리 정부 초기에 뭐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될 줄 알았으니까 천공은 아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무속은 안 되고 풍수는 된다는 얘기냐 이런 것인데, 그런 어떤 논란을 하지 말고 이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공적인 시스템에
법률이 지켜졌느냐, 민간인이 어떻게 참여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윤한홍 TF 팀장 우리 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분하고 경호실장하고 함께 갔고요. 뭐 이제 좀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부터도 우리는 이제 뭐 동서양이 다 이제 좀 풍수를 보죠. 그것이 과연 좋은 그런 위치인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전 TF팀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경호 문제, 안보 문제, 풍수 문제 등등을 다 검토했지만 백재권 교수가 권한 방식으로는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고 사항은 아무튼 그때 당시에 경호실장님과 또 그 윤한홍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이해하니까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좀 그때 정부 초기여서 좀 우리가 좀 사리급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좀 사과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국정 운영에는. 그러나 국정 운영은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숨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계 의견을 듣되 그렇다면 국정 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저 선정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이런 분들 공식적으로 듣고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해야 되는데 군사 보호 시설에 해당하는 육상 총장 공관을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비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좀 구분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잠시만요. 이번 이슈 관련해서 YTN 같은 경우도 여러 대담에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잠깐 여야에서 나오는 목소리 듣고 또 두 분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다라는 것들이 기정을 사실화시켰죠. 팩트에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다녀갔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결정돼 있었을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또한 팩트가 아니고 가짜뉴스 공세에 대해서 문제를 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뭐 사주팔자를 보든 또는 풍수지리를 보든 그것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이러한 무속 또는 여러 가지 역술인이 국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건 큰 문제고 국정농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갔는지. 네. 이 야당은 떳떳했으면 천공 개입설 당시 왜 안 밝혔느냐가 하나의 논리고 또 한 가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의 공식 논평이 풍수학 최고 권위자에게 무속 프레임을 쓰이지 말라는 거냐라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풍수와 관련해서 학위를 준 지가 교육부 학위를 준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이미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저렇게 민주당에서 역술인이다 이런 식으로 치면 정말 당신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부부는 이분을 왜 만났습니까? 그것도 경선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할 때 원래 50분 만나기로 했다가 4시간이나 내가 대통령이 되냐, 영부인이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무 대답도 안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김정숙 당시 여사께서 대통령 후보 출마하셨을 적에 이분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 물어본 질문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술인으로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고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의 발단이 천공이라는 사람을 의혹을 해서 발단이 됐던 것이지 당시 TF팀에서 뭐 감추가 있었던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지. 이것을 그 역설 프레임으로 걸자면요. 이렇게 할 수뿐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는 경선 때 왜 만났어요, 이분을?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문제는 자 국정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를 비공개적으로 한 것인데 그걸 지금 제가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아니 그 당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정 운영에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등치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공적 시스템에 왜 비공개적으로 이분이 참여를 했고 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서로
자꾸 이렇게 말꼬리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나 김정일 교사 만났는지 저는 모르지만 만났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국정 운영과 관련한 결정을 한 사례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이거 오래 간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비공개 그때 당시에 TF팀에서 했었던 활동을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었을 뿐이지 비공개를 숨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발단이 된 이유는 바로 그 부승찬이라는 국방부 부대변인이 천공이 다녀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하니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뿐이에요.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뭐 사실 이제 그 역술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관상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관상도 통계학이고 과학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적에 그 범죄심리학 공부했었는데 그때 롬브루조 같은 학자들도 범죄자들의 관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이분이 뭐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12일 만에 언론이 지나치게 키워줘서 그렇지 허명이 너무 크다. 얼굴에 큰 권력이 없다. 그리고 오래 못 갈 것이다. 권력을 곧 상실할 것이다. 재승 박덕의 상이다. 그 복 통장이 다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 권력의 잔고가 이미 마이너스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튼 뭐 이후에 그렇게 됐죠. 이것에 대한 좀 개인적인 악감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제가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통상적인 교육부에서 그 통계를 인정을 해서 풍수와 주역에 대해서 학위까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과 무당 같은 역술인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전 항변하고 싶어요. 글쎄요, 뭐 그건 좋은데요. 네네. 지금 토론의 주제와 초점은 뭐냐면 이 공적인 국가 시스템에 개인이 불법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개입했느냐가 문제이지 뭐 역술, 풍수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민주당은 이걸 무속인 프레임으로 끌고 제가 가지 분명히 않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당시 집권을 하고 정부 초기고 좀 그런 부분까지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사과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 수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 이슈는 여기까지만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전하시는 네. 과정에서 이전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여러 다방면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었다고 저는 당연히 보고 있고요. 김병주 의원이 계속 역술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도 전 비방이라고 일단 봅니다. 역술인이 아니고 풍수학 권위자라면 그럼요. 그 과학자이시고 참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의견을 풍수적으로 봤을 적에 통계적으로 여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을 것으로 전 봅니다. 아무튼 경찰이 좀 수사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추이를 보기로 하고 대통령 지지율로 서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눈에 띄고 부정평가가 60% 근접한 게 또 하나의 줄기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예, 하여튼 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빨리 안정이 되고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미래로 나아가는 모멘텀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국정 운영의 모멘텀이 안 보여서 좀 걱정이고요. 아마 이번 여론조사가 어디까지 요소가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수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다시 말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국익 때문에 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서울로 뛰어가봤어야 뭐 할 일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의 문제, 그다음에 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비슷한 발언을 했다거나,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일단 조사기관은 지난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좀 말씀 하나 잡자면 자꾸 민주당에서 이제 말씀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내가 서울에 갔어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대통령실에 어떤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이 기사화가 됐는데 그 사람의 발언은 분명하게 적절치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럼요. 저도 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또 뭐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행정관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적절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혜영 의원님이나 저나 청와대 대변인을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은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대통령실의 홍보 라인이
조금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안타깝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확인을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대통령의 발언은 홍보수석 아니면 대변인을 통해서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인 할 적에만 해도 출입기자들이 홍보수석 또는 대변인 또는 책임 있는 수석 정도의 라인에 있는 것들만 기사를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행정관, 유관 관련 부처도 아니더라고요. 행정관의 발언을 막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막 기자들이 쓸 수 있냐. 제가 이것을 뭐 비난하기는 좀 그럴 위치는 아니지만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의 그 취재 기자들, 출입 기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전보다는 기자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발언을 써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게 속보 경쟁 때문에 이렇게 좀 가는 기자들 내부의 분위기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홍보수석 또는 대변인, 유관부서의 수석급에서 나온 발언은 아닙니다. 네. 네. 자, 이 조사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였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 속보가 나왔거든요. 현재 대통령의 장모 구속은 처음 있는 일인데 민주당에선 그 판결에 대한 사법적인 해석은 다른 대담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 민주당에선 지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장 표명이 나올까요? 저는 당연히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님들은 토론을 해보면 아마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후에 대통령실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때는 이미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대통령실에 지금 이거에 관한 이야기 나온 것이 뭐냐면 삼권 분립화해서 대통령실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수미상관하지 않은 것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과 관련돼서 제3자 대위 변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다른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삼권 분립을 그때는 안 지키고 지금은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시고 이런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고무줄 잣대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제3자 대위 변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통치행위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아직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법부의 판결을 대통령께서 특히 본인의 가족이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또 사법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그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으니까 이것은 좀 민주당에서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할 때마다 민주당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리고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민주당에 관련된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그 이재명 대표의 위치조차도 기다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은 아니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여기는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거 정말 내로남불이에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변호인단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문재인 검찰과 김명수 사법부의 합작품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거든요. 자, 첫째, 고소 고발인이 없어요.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히려 최은순 그 여사께서 그 거액의 사기 사건의 사건 피의자라는 것이 지금 변호인단의 입장이에요. 보세요. 이 사건은 2013년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그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내려서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합니다. 어떻게 사건이 7년 후에 고소 고발인도 없고 이런 사건이 수사가 재개가 됩니까? 이것부터 너무나 이상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사건의 관련자였던 안모 씨가 동업자가 아니라 사기 사건의 그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 그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도 되고 2년 5개월인가 유죄 판결도 받아요. 네, 그래서 2021년도에 그 발언, 장모가 상대방이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는 해명도 재조명되고 있는데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도 50억을 오히려 사기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 판결도 안 나와 있고 두 가지입니다. 허위 잔고 증명 문제하고 하나는 명의 신탁 문제인데요. 자, 허위 잔고 문제는 2014년도에 아시다시피 안모 씨가
그 사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억에 대해서 지금 그 최은순 여사께서 일절도 다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기 사건인 것. 이것이 법률적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명의 신탁 문제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안모 씨가 그 토지 구입하면서 안모 씨의 그 사위와 또 에버그린이라는 회사와 50대 50으로 합작 회사를 만들었고 그 최은순 여사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당시에 5억을 빌려주면 10억을 대갚겠다 해서 5억을 빌려준 것이 사건의 전체다라고 죄송하지만 되어 있고 당시 어떤 이것은 혐의나 아직도 혐의점은 다른 네. 리포트를 통해 충분히 네. 보도를 했고 오늘 네. 저희가 제 질문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할까 아닐까였는데 필요하지 않다. 말씀. 지금 민주당 확정 판결이 주장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자면 네. 무죄 그러니까 추정 원칙이 듣겠습니다. 있지 시간 않습니까? 관계상. 저는 제가 말씀드릴 때 대통령실을 생각해서 빨리 이 문제는 그렇게 사과하고 빨리 끊고 가는 게 좋겠다는 선의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정무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고 이것을 민사소송이 법정에 제출을 했고 법정에서 판사가 왜 이걸 기소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 사기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손방망이 처벌하고 사문서 위조만 기소해서 처벌한 거 아니냐라고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때 빨리 저는 정무적으로 대통령실이 빨리 끊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정말 대통령실을 생각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78세에 어떻게 보면 할머니거든요. 그분을 그렇게 법정에서 구속할 만한 왜냐하면 도주 법정 구속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시면 좋겠다. 아니 특히나 이제 영장이 청구돼도 그것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질 심사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장 실질 심사 이런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구속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분이 현직 대통령의 장모입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78세 노인입니다. 이분을 죄질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선균 판사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도주 우려는 없지만 재판부의 설명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만 김행 전 대변인께서는 고령인 점을 참작했는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법무장관 표창장 위조 한 건 가지고 듣겠습니다. 7년 구형을 받았고 정경심에 4년 선고를 받았어요.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행 의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있으시겠으나 그러나 오늘 뭐 세세하게 여기서 그런 문제까지 서로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문제는 하여튼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슈가 좀 더 길어지면 다음번에 또 질문으로 마련해서 두 분 의견을 좀 연장해서 듣겠습니다.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한여름에도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도 10달 넘게 유지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도 확진자 수가 4주 연속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정훈 기자. 예, 사회정책부입니다. 대개 날이 더워지면 독감도 수그러들기 마련인데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예, 장마와 찜통더위가 반복되는 한여름에도 독감 의심 환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주간 보고서를 보면 7월 둘째 주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 수는 1000명당 16.9명으로 3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독감 유행 기준인 1000명당 4.9명에 3배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에 발령된 독감 유행주의보도 무려 10달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체계가 구축된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수준입니다. 해마다 유행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7월에도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병원체 표본 감시 결과 의심 환자가 모두 독감 환자는 아니었지만 예년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발표된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8,809명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이후 4주 연속 증가하면서 일주 전보다 10,000명 넘게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19일엔 신규 확진자가 47,000여 명을 기록하며 6개월여 만에 최다 확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나 사망자 수 증가폭은 확진자 증가세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늘고 있긴 하지만 5달 넘게 하루 평균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일평균 사망자 수도 한 자릿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주간 치명률이 최근 0.03%까지 떨어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라며 방역조치 완화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로드맵 2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질병청장이 4급 감염병을 유연하게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고시 개정을 서둘러 로드맵 2단계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최근의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단계 시행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기종훈입니다. 네, 비가 내리면 불안해져요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이재민의 상담 요청이 매년 1000여 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의 2023년 재난심리회복 지원 업무 매뉴얼을 보면 천재지변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심리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했던 2017년 1802건을 비롯해 2018년 태풍 콩레이 등 풍수해로 1378건, 2019년 강원 산불 관련 403건과 태풍 링링, 미탁 등 풍수해로 1004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2020년엔 집중호우로 1249건, 2021년은 상담 건수가 집중호우와 태풍 오마이스 등으로 2822건이나 됐습니다. 폭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지시를 받자 술을 마신 채로 운전에 출근하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습니다. A 경위는 그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 시흥 월곶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A 경위가 소속된 인천 중부경찰서장도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네, 집중호우 여파로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할인 지원 품목을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밥상 물가가 걱정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양희력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로 농경지 곳곳이 침수 피해를 겪은 이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농산물 가격. 장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도 힘들고 진짜 식품이 너무 오르니까 제대로 못 해먹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많이? 많이 올랐는데 파도 이거 1,000원 얼마였는데 1,700원이나 하니까.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난주 5개 품목을 농축산물 할인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물가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그러자 이번엔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 지원 품목을 10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지정된 양파와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 5개 품목에다 감자와 대파, 오이, 애호박, 토마토를 추가한 겁니다. 할인율은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 친환경 매장 등이 20%, 전통시장은 30%에 이릅니다. 마트에서는 할인 지원되는 품목을 구매할 때 결제 단계에서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주일에 최대 10,000원으로 할인이 제한됩니다. 전통시장은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구매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전통시장 전문 배달앱이나 온라인몰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에서도 할인 상품권을 살 수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농식품 할인 지원은 전국 16,500여 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또 외관상의 이유로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맛이나 품질은 이상 없는 상품을 싸게 내놓는 등 유통업체의 할인전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대장동 비리의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혐의 보강을 위해 가족과 최측근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있던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딸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우회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딸을 상대로 대가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며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오는 27일에도 전승절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지난해 4월 인민군 창건 90주년 경축 야간 열병식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강군의 기상이 열병대오에 역력히 흐릅니다. 마치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과 같은 편집이 눈에 띄는데 지난해 4월 자신들이 개최한 열병식 의미를 되짚어보며 오는 27일 전승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혁명 전통의 빛나는 계승에 대해 선언한 것입니다. 노동당 휴관지 노동신문은 전승절을 앞두고 핵 개발의 정당성을 거듭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북한이 경제 발전에만 편중했다면 열핵 전쟁이 수십 번도 더 일어났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경제 파탄의 책임을 미국 등 외부에 떠넘겼습니다. 최근 북한 평양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의 열병식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열병식은 오는 27일 밤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2월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을 처음 공개한 만큼 이번 열병식에선 어떤 신무기를 공개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한다면 직접 연설을 할지, 지난 2월 열병식과 마찬가지로 이번 열병식에도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나타날지도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의 신병을 놓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휴전 협정 아래 가동된 장치를 통해 북한군 측과 대화를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킹 이등병의 월북 사건을 놓고 조사해봐야 한다면서도 최우선 고려 사항은 그의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앞서 22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뷰에서 킹 이병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북한군과 지속해 대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와 북한군이 소통하는 직통 전화기, 이른바 핑크폰을 통해 북한군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미국 LA급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오늘 오전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나폴리스함은 대함전과 대잠전을 주 임무로 하는 배수량 6,000톤 내외의 핵추진 잠수함으로 승조원 130여 명이 탑승합니다. 지난해 9월 동해 일대 해상에서 실시한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도 참가했는데 해군은 아나폴리스함이 군수 적재를 위해 입항했다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나폴리스함은 앞서 부산에 기항했던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전철안 승객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오사카역과 간사이 공항을 오가는 JR 간사이 공항 전철안에서 37살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이마와 목 등을 베인 23살 회사원은 전철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찔렸다면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자신을 제지하려는 24살 승무원과 이를 도우려던 79살 승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역에서 내린 뒤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고 흉기를 3개나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 헤이룽 장성의 한 중학교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1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어제 오후 3시쯤 헤이룽 장성 치치하울시 제34 중학의 체육관 지붕이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체육관 안에는 여자 배구팀 선수와 코치 등 19명이 운동 중이었고 자력으로 탈출한 4명을 뺀 15명이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 갇혔습니다. 공안당국은 체육관 옆 공사장에서 건축 자재를 체육관 지붕에 쌓아두었다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시공 책임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선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올해 들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장관 사임이 벌써 4번째가 되면서 오늘 10월 총선을 앞둔 집권당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뒷바퀴 윗부분이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타이어엔 펑크가 났습니다. 주차된 상태에서 키리 앨런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이 몰던 차에 들이받친 자동차입니다. 앨런 장관은 체포에 저항하다 경찰서에 구금된 뒤 풀려났는데 사고 당시 호흡 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허용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난폭 운전을 하고 체포에 저항한 혐의로 앨런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앨런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She expressed remorse and had already sent me a message just before that, indicating that she intended to resign. Kitty is now heading home and will be taking time to consider her future in politics. 앨런 장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몇 주 동안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동성애자 정치인인 앨런 장관이 최근 연인과 결별했으며 법무부 안에서도 업무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I'm very sad to hear that it's clearly unacceptable behaviour, but I'm more concerned about Kitty at this time. 지난 1월 힙킨스 총리가 들어선 이후 장관들의 불명예 퇴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장관과 관세부 장관, 교통부 장관에 이어 이번에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4명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물러났습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총체적 난관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피파 여자 월드컵 본선에 3번째로 출전하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내일 남미 강호 콜롬비아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점 3점을 따내야 합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고강도 훈련을 소화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힘찬 도약을 준비합니다. 베테랑과 어린 선수들의 조화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는 콜린 베로. 베테랑 조소연은 더 높이, 더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니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세계에서 이만큼까지 올라왔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에 있는 애들한테 좀 더 힘이 돼줄 수 있는 약간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첫 상대 콜롬비아는 강호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2대2로 비길 정도로 만만치 않은 전력. 피파 랭킹은 25위로 17위인 우리보다 낮지만 여자 랭킹은 실력과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해외 베팅 사이트는 박빙이지만 대한민국 승리 2.55배, 콜롬비아 승리 2.87배로 우리 대표팀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소집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서 지금 분위기나 훈련 분위기나 뭐 생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비수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미리 대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 체력과 조직력을 갖춘 대표팀이 사상 두 번째 16강 진출의 꿈을 이루어낼 것인지 콜롬비아와의 첫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YTN 김동규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2년 연속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정규 리그에서 20승 2패를 기록하며 다승상도 받은 신진서 구단은 포스트 시즌에서 8전 전승을 거두며 소속팀 킥스의 바둑리그 우승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승팀 킥스는 상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준우승팀 정관장 녹천의 권유진 6단은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유난히 새 얼굴의 활약이 많은 올 시즌 프로야구. 유력한 신인왕 후보는 한화 투수 문동주입니다. 닮고 싶은 선수로는 일본의 오타니를 꼽았는데 다치지 않고 시즌을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속 160km 벽을 넘은 강속구에 8이닝 무실점 완벽투까지. 전반기 성적 6승, 평균 자책점 3.47을 기록한 프로 2년차 대전왕자 문동주. 신인왕 영순위로 꼽히지만 개인 타이틀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신인왕 욕심? 없습니다. 전반기 안 다치고 잘했던 것처럼 후반기 때도 안 다치고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게 제 유일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닮고 싶은 선수는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알 정도로 너무 훌륭한 선수이고 승부사 기질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야구 외적으로도 되게 사람 자체가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친구이자 경쟁 구도로 관심을 모은 기아 김도영과의 프로 첫 맞대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은 이슈가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더 재미있게 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동주는 팀 동료 노시환과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격합니다. 저희가 WBC 때는 한 명도 못 나갔는데 그래도 아시안게임에는 나가게 돼서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 구단은 이닝 관리를 위해 다음 달까지만 문동주를 마운드에 올릴 계획입니다. 시즌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던질 거고 팬분들께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야구의 에이스가 될 문동주의 성장이 야구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현재 영남 곳곳에 산발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도 적어지고 빗줄기도 가늘어지면서 지금은 경남과 제주도에만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저녁까지는 이렇게 영남과 제주도에만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지만 밤사이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30에서 80mm, 호남의 많은 곳은 120mm 안팎의 호우가 오겠고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도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강릉 26도, 광주 24도, 대구 25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거나 열대야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강릉 32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이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 주 후반 날씨는 5호 태풍 독수리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장마전선과 연결되면서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